왕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단둘이 앉아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하자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 자리에 아무런 보호도 없이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순간 부자 사이의 대화는 단순한 가족 회의가 아니라 왕실의 미래를 흔드는 질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찰스에게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아직 자신이 왕인데 왜 미래의 왕은 아버지의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윌리엄에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약속이 내일 자신의 통치까지 묶어버린다면 그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후계자로서 그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시작은 민저가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샌드링엄의 한겨울밤, 모두가 떠난 뒤 찰스가 조용히 꺼낸 한 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그 부탁이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문서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왕관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찰스 3세가 윌리엄을 윈저로 부른 순간 겉으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가족과 재산, 그리고 앞으로의 왕실 운영에 관한 조용한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만남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혼자 오기를 원했고 윌리엄은 더 이상 중요한 약속을 아무 기록도 없는 방 안에서 결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찰스에게 그 태도는 차갑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는 아직 왕이었고 동시에 윌리엄의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왕위를 기다린 끝에 마침내 왕관을 쓴 사람이 자신의 장남에게조차 말 한마디만으로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선 상처였을지 모릅니다. 특히 암 진단 이후에도 공무를 이어가며 자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마주한 찰스에게 미래를 정리하려는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절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이 본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왕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 이후 그는 왕위 계승자가 되었고 코널 공작으로서 실제 재산과 장기적인 책임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가 선의로 남긴 약속 하나가 내일 자신의 통치에서 비용과 의무와 분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윌리엄은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약속이 그 언제나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일찍 배웠습니다. 부모의 결혼 통계, 어머니 다이애나의 죽음, 끝없이 따라붙는 언론의 시선 속에서 그는 가족의 감정과 제도의 책임이 얼마나 쉽게 충돌하는지를 보며 자랐습니다. 군복무와 구조 헬기 조종사로 일했던 시간도 그의 판단 방식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위기 속에서 필요한 것은 좋은 의도만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무엇을 확인했는지 분명히 아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코널 영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삶과 연결된 장기 계획을 다루고 있습니다. 토지와 주택, 농업과 지역 공동체에 관한 결정은 한 세대의 감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약속은 다음 사람에게 비용이 되고 권리가 되고 때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의무가 됩니다. 그러니 윌리엄에게 아버지의 부탁을 확인하는 일은 사랑을 의심하는 행동이 아니라 미래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것을 미리 들여다보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찰스는 그것을 불신으로 받아들였고 윌리엄은 그것을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의 언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아들에게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미래의 왕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군가 소리를 높일 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서로가 같은 단어를 말하면서도 전혀 다른 의미를 듣기 시작할 때입니다. 찰스에게 신뢰는 가족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끈이었고 윌리엄에게 신뢰는 검토를 견딜 수 있어야만 오래가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왕실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윌리엄은 왜 하필 이 문제에서 이렇게까지 경계했을까요? 이유는 윈저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샌드링엄, 크리스마스가 끝난 깊은 밤, 찰스가 조용히 꺼낸 한 가지 부탁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윌리엄은 그 부탁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릴 한 장의 문서를 보게 됩니다. 샌드링엄의 겨울밤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사라진 뒤 찰스는 윌리엄을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공식 회의도 아니었고 비서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을 건네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부탁의 중심에는 카밀라가 있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가 불안한 처지에 놓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의 곁을 지킨 사람에게 적어도 한 곳에 안정된 거처와 일정한 보호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상할 것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왕이기 전에 한 남편이 아내의 미래를 걱정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윌리엄도 즉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미 신탁이나 재산각서 혹은 다른 승계 관련 문서에 들어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찰스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 말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은 이제 막 하나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날 밤 이상한 불편함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카밀라를 보호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통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속이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는지, 자신은 정확히 무엇에 동의하게 되는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왕실에서 말 한마디는 때때로 서명보다 오래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위가 바뀌는 순간, 사적인 약속은 다음 시대의 의무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책임은 약속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불안은 우연한 장면 하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도에서 한 고위 관계자가 들고 가던 재산 관련 서류철이 살짝 기울었고 표지가 잠시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원문의 주장대로라면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칙적 승인. 더 충격적인 것은 날짜였습니다. 윌리엄과의 대화보다 약 3주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실제로 그런 성격의 자료였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날 밤 찰스가 처음 꺼낸 듯 보였던 이야기가 이미 어느 정도 내부 검토를 거쳤을 가능성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윌리엄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의견을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계획에 마지막으로 가족의 동의를 얻고 싶었던 것일까? 그는 곧바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사람은 배신을 확신했을 때보다 아직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해야 할 이유가 동시에 생겼을 때 더 깊이 흔들립니다. 윌리엄에게 그 문서는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말과 자신이 본 현실 사이에 처음 생긴 작은 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은 오래 작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윌리엄은 그 서류를 들고 찰스가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언어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찰스에게는 가족의 신뢰였고 윌리엄에게는 미래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두 사람을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은 서류를 들고 찰스를 찾아갔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곧바로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젯밤에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이 문서는 이미 몇 주 전에 원칙적 승인을 받은 것처럼 보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찰스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원칙적 승인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서명이 끝나지 않은 문서를 완성된 약속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에게 문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음부터 협의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던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불려온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위치가 선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찰스는 아버지로서 신뢰를 요구했고 윌리엄은 후계자로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찰스에게 그것은 가족의 충성심이었지만 윌리엄에게 충성은 질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반응은 그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실의 가장 잔인한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부모의 결혼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봤고 15살에 어머니 다이애나를 잃었습니다. 세계가 자신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침묵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인이 된 뒤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군보스무와 구조헬기 조종사로 일하며 그는 위기 속에서 감정보다 절차가 사람을 살리는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찰스가 국왕이 된 뒤에는 코놀 공작이 되어 방대한 토지와 재산, 장기 사업에 직접 책임을 지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미래는 막연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와 계약, 유지비와 책임으로 계산되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번의 개인적 약속이 수십 년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가족의 부탁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의가 내일의 의무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배려가 다음 시대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윌리엄은 바로 그 지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으로 앤 공주가 들어옵니다. 원문의 서사에서 그녀는 두 사람의 마지막 몇 마디를 듣습니다. 찰스는 어떤 왕실 결정은 문서보다 신뢰가 먼저라고 말했고 윌리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나중에 앤은 윌리엄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남깁니다. 훗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재산 약속이라면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에게 반항하라는 조언이 아니라 언젠가 왕이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였습니다. 윌리엄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 끝에 찰스에게 말합니다. 다음번에는 모든 말을 기억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그때 찰스는 그 말을 경고로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윌리엄에게 그것은 이미 결정된 원칙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윈저성에서 그 한마디는 예상보다 훨씬 현실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달 뒤 찰스는 윌리엄을 다시 윈저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의 조용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아들이 혼자 들어오기를 원했고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끝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그 문턱을 완전히 혼자 넘지 않았습니다. 원문의 서사에 따르면 2명의 법률 관계자가 인접한 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공기의 온도가 바뀌었습니다. 찰스에게 그것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국왕인데 미래의 왕이 아버지의 말을 법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윌리엄에게 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 속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서로를 대비해야 하는 두 사람이 되었느냐는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윈저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호까지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찰스는 테이블 위에 재산 관련 초안을 놓았습니다. 거주권, 유지 비용, 가족의 출입 조건, 향후 건물 사용과 변경에 관한 제한. 얼핏 보면 모두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항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 어느 집을 사용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들이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된 뒤에도 살아남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찰스는 아들에게 이것이 가족의 안전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한 번 만들어진 조건이 시간이 지나면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권리가 되고 비용이 되고
후임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코널 공작으로서 토지와 주택, 농업과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장기 계획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의도를 믿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팽팽해졌습니다. 찰스는 법률 관계자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했고 윌리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은 초안을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법률 검토 없이는 열지 않겠다고. 그 말은 찰스에게 거의 도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에게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책임져야 할 것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왕과 왕세자 사이의 힘은 이상하게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지금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그 결정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을지를 좌우할 미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펜을 쥐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음 시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윌리엄 측이 관련 자료 전체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예상하지 못한 빈칸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전달된 문서에는 있었어야 할 부록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 제목은 단순했지만 위험했습니다. 계속되는 사적 수혜자들. 만약 그 부록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가 드러난다면 이 싸움은 더 이상 카밀라의 거처나 유지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왕이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윌리엄이 왜 그토록 단호해졌는지에 대한 진짜 이유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빠져있던 부록의 제목은 짧았습니다. 계속되는 사적 수혜자들. 원문의 서사대로라면 그 안에는 카밀라를 위한 보호가 단순히 한 채의 거처에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접근권과 지원, 그리고 여러 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으로 확대된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윌리엄의 경계심은 개인적인 불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권력욕 하나로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찰스는 2024년 암 진단을 공개한 뒤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이후에도 공무를 계속했지만 자신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현실은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을 것입니다. 왕관을 쓴 사람에게도 죽음은 명령으로 미룰 수 없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찰스가 지키려 했던 것은 집이 아니라 자신이 사라진 뒤 남겨질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카밀라가 어디에서 살 것인지, 누가 그녀를 보호할 것인지, 자신이 더 이상 직접 말해줄 수 없을 때 어떤 약속이 그녀를 지켜줄 것인지. 그는 미래를 통제하려 했다기보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게 될 미래를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태어난 보호는 쉽게 과해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한 약속이 다른 사람의 선택권을 묶을 수 있고, 한 시대의 사랑이 다음 시대의 의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윌리엄은 이제 그 위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널 공작으로서 토지와 주택, 농업과 지역 공동체를 아우르는 장기 계획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권리는 비용이 되고 선례가 되고 때로는 수십 년 뒤까지 남습니다. 아버지의 선의가 자신의 통치의 영구적인 조건으로 남는다면 그것을 검토하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그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진짜 중심은 카밀라가 아니었습니다. 찰스와 윌리엄은 서로 다른 미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자신이 떠난 뒤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윌리엄은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과거의 사적 약속에 묶이지 않는 통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 이후를 걱정했고 다른 한 사람은 즉위 이후를 걱정했습니다. 둘 다 가족을 보호한다고 생각했고 둘 다 왕실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쉽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방향이었습니다.
찰스의 시선은 자신이 남길 것에 머물렀고 윌리엄의 시선은 자신이 이어받아야 할 것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찰스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문서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윌리엄이 모든 약속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오늘 왕이 내린 결정이 내일의 왕에게 지워진다면 자신의 보호도 유산도 함께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잔인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찰스가 그 문서를 끝까지 지켜낸다 해도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는다면 그것을 정말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장 먼저 찰스에게 던진 사람은 윌리엄이 아니었습니다. 왕실 안에서 누구보다 오래 권력과 가족의 차이를 지켜본 한 여성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사람은 당사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카밀라는 자신을 둘러싼 보호 조항이 오히려 찰스와 윌리엄 사이의 거리를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최소한의 안정이 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정이 미래의 왕과 현재의 왕을 갈라놓는 대가로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라고 부르기 어려웠습니다. 카밀라는 찰스와 함께 오랫동안 왕실 업무를 수행해왔고 국왕의 치유 기간에도 자신의 공식 역할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녀 역시 왕실의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한 사람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왕비였지만 언젠가는 새로운 국왕이 즉위한 뒤 전혀 다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찰스가 그 미래를 걱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이 문제를 또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녀 역시 암 치료를 경험했고 한동안 공적 생활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계획했던 내일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녘 서재에 홀로 서 있는 윌리엄을 보았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아버지에게 승리한 왕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책임 사이에서 지쳐가는 남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왕실 가문이 서로의 전화를 피하고 일정이 취소되고 직원들까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한 문서를 막으려 했을 뿐인데 어느새 가족 전체가 서로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앤 공주의 역할이 커집니다. 그녀는 찰스보다 어린 시절부터 왕실 의무를 수행했고 수십 년 동안 군주에 가까운 가족으로서 권력의 중심과 그 대가를 모두 지켜봤습니다. 원문의 서사에서 앤은 찰스에게 가장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동의를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지금의 의심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그것을 불충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충성은 질문을 포기하는 속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문서를 강제로 통과시켜 승리한 뒤 내일 왕이 될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뒤집는다면 무엇이 남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역시 갈등을 더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왕실에서 한 번 굳어진 감정의 벽은 서류 한 장보다 오래 남을 수 있었습니다. 카밀라는 보호를 원했고 캐서린은 가족의 상처를 받으며 앤은 제도의 위험을 경고했고 에드워드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찰스의 분노가 멈췄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어떻게 윌리엄을 굴복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 싸움을 계속하면 무엇을 잃게 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찰스는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도 비서도 문제의 문서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만 남았습니다. 왕과 후계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로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만남에는 아무 문서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도 비서도 기록을 남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윌리엄은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왕과 후계자가 아니라 오래 상처받은 아버지와 아들로 마주 앉았습니다. 찰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재산과 권한보다 더 깊은 곳에 있던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카밀라와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될지, 자신이 더 이상 그들을 직접 보호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을 생각하면 불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에게도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있었고, 그는 그 미래를 문서로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윌리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의를 거부한 이유는 아버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약속이라 해도 다음 통치의 비용과 의무, 제한을 남긴다면 그것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왕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가볍게 다룰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찰스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생각했느냐고. 윌리엄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두려운 사람은 때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어떤 비난보다 깊게 들어갔습니다. 찰스는 처음으로 자신의 분노가 권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들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됐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도 깨달았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다음 시대를 지킬 수 있어도 가족을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원문의 서사에서 기존 각서는 철회되고 새로운 방식의 검토가 시작됩니다. 카밀라에게 필요한 거주와 안전 보장은 남기되 다음 통치를 영구적으로 묶을 수 있는 조건은 제한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장기적인 약속은 문서화되고 양쪽이 검토하며 미래의 분주에게도 선택권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세워집니다. 마지막 서명 순간, 찰스는 펜을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서를 윌리엄 쪽으로 밀며 짧게 말했습니다. 먼저 읽어라. 시작할 때 그는 아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확인한 뒤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었습니다. 찰스는 여전히 왕이고 윌리엄은 아직 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 두 사람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왕위 계승은 왕관을 넘겨받는 날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래의 왕이 처음으로 현재의 왕에게 이 결정은 제 시대까지 이어질 것이니 저도 책임지고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결국 이 싸움에는 승자가 없었습니다. 대신 한 아버지는 권위와 신뢰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고, 한 아들은 책임과 사랑이 서로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왕실이 지켜낸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다음 시대가 시작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였습니다.